그래서 이제 원시 공동체 사회를 원시 공산제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사실 원시 공동체가 맞는 거, 원시 공산제라는 거 이제 그리고 사회를 공산주의라고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막스와 엥겔스가 이제 모건의 고대 사회에서 많은 힌트를 얻었고요. 가족, 사회재산, 국가의 기원에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대 노예제 사회는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시아적 생성 양식, 아시아적인 전제 왕정, 그러니까 대규모 농경을 해야 되는 이런 아시아적 전제 양식과 로마적 양식, 게르만적 양식이 고대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로마의 노예제 양식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대 게르만의 양식이 이제 서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봉건제로 발달하고 자본주의, 공산주의는 이제 고타강령에서 첫 번째 공산주의, 보통 말하는 이제 사회주의가 되겠고, 그다음에 더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 우리가 말하는 이제 공산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 구성체, 자본주의다 하면 선진 구성체에서 영국이 될 수 있겠죠. 후진 구성체는 뭐 프랑스나 러시아가 될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영국 같은 경우는 선진 구성체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발전이 가능하겠지만 프랑스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영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같이 발전하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국식 자본주의, 프랑스식 자본주의, 뭐 독일식, 러시아식, 중국식, 한국식 이러한 자본주의들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회 구성체 내에는 복수의 생산 양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 농노제에도 노예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노예가 있었고 해서 복수의 생산 양식이 존재하고 세계적 차원에서는 각 그 사회 구성체가 균등하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불균등하게 성장하고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는 봉건자가 재판이 되거나 미국에서는 노예자가 다시 나타나는 이러한 것들이 사회가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그 세계사적 지구적 차원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동유럽의 봉건제가 재판된다는 것은 전체 자본주의에 있어서 동유럽의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역할과 관련된 거고 미국의 노예제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노예제로 후퇴한 것이 아니라 전체 세계 자본주의, 즉 영국과의 관련돼 있어서 자기의 특수한 그 역할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 일직선으로 단선으로 발전하는 건 아니다. 마르크스가 특히 이런 단선 발전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스탈린 시대에 와서 이러한 단선적 발전을 강조하면서 5개의 발전 단계가 정식화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원시 공산적인 생산 양식인데요. 먼저 이걸 구해서 이제 인류의 진화 과정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진화 과정을 유물론과 변칙법적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운 종속 과목 강문계를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종이고 그 종이 거꾸로 돌아갔을 때 이제 가장 정확한 게 영장류,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건 영장류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장류가 쭉쭉쭉 발전해서 목부터 시작해서 종까지, 사람 종까지 발전하는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제일 가까운 게 종에서 제일 가까운 게 침팬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좀 보면 자,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진화론적이라면 최초의 생물, 최초의 원시적 생물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핵심인데요. 그 모든 생물은 특정한 그 화학적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화학적 성분을 가지고 있는 이 생물의 최초의 유기물 혹은 최초의 생물이 어떻게 발생했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진화론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연구 결과로는 생물 발생 기원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과학적인 어떤 동의는 화학 물질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유기물이 생기고 유기물에 대한 어떤 그 충격에 의해서 최초의 생물이 발생했다는 가설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다세포 생물은 6억 1천만 년 전에 살았다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최초의 다세포 생물은 해양에서 시작된 그 동물과 식물의 어떤 그 경계선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 광합성 작용으로 인한 대기의 산소 농도가 갑자기 높아지면서 이러한 동물과 생물의 중간적인 것들이 진화를 통해서 생물 다양성이 갑자기 폭발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캄브리아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그 약 5억 년 전쯤에 되자 식물이 지배적인 어떤 생물이 됐고, 포유류는 2억 년쯤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인은 이제 이러한 그 진화의 개통도를 이렇게 그렸는데, 실제로는 이러한 그 단선적인 개통도는 지금 현재로서는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생물의 개통도는 단선적일 뿐만 아니라 수평적이고 또 같은 종끼리에도 상호 연관으로 복잡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은 이러한 단선적인 수직적인 개통도가 아니라 네트워크 개념으로 생명의 네트워크 개념으로 파악을 한다고 합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이제 개체의 반복된 적응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유전자하여 그 변화가 축적되다가 종의 성질 자체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종이 나온다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비약적 어떤 개체의 같은 종의 변화가 어느 순간에 그 새로운 종이 나오게 되는 어떤 비약적인 단계를 거친다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생물에서 발생되는 유사성이 이러한 진화 과정을 통해서 서로 간의 비교를 통해서 공통의 유전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조상을 알아가는 방식으로 진화론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나는 요인에 대해서는 이제 다윈이 주장한 거는 어, 적자 생존, 자연 선택에 의한 거죠. 적자 생존이고 그중에 그로 인한 돌연변이가 유전자로 유전자로 돼서 했다는 거. 맨델은 이제 이성생식이니까 남성과 여성처럼 서로 다른 성이 단성생식이 아니라 두 가지 성이 결합하면서 그 열등 유전자는 도태하고 우성 유전자가 유전이 돼서 진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사견이나 핏벌 같은 이런 애완견은 사람에 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진화가 돼서 새로운 형태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인위적으로 사람이 그 진화를 빠르게 진행된 겁니다. 어느 한 세대에 이제 환경 적응이 잘 된 유리한 이 형질이 남으면 어떤 개체가 그래서 뭐 테니스 선수다 그러면은 뭐 테니스 선수의 어떤 뭐랄까요 팔의 힘이라든가 이런 게 한 세대에 멈출 수가 있지만 그게 어떠한 이유로서 유전 형질로 만약에 남게 된다면은 이제 그 특정 개체를 통해서 계속 그게 유전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현 형질이라고 합니다. 발현 형질. 그래서 발현 형질은 이제 한 개체에 나타나는데 그 개체들이 적응을 잘한 거라면 적응을 잘한 그런 발현 형질을 가진 개체들이 그 종에서 다수가 되겠죠. 네, 다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발현 형질은 유전 형질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형성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다. 특정 개체의 발현 형질 전체가 유전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광욕에 의해서 피부가 어둡게 변했다든지, 그럼 아까 말한 테니스 선수의 뭐 팔의 뭐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유전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유전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발현 형질은 유전 형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뭐 아프리카처럼 아주 더운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햇빛에 노출된다 하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피부의 색과 관련된 유전 형질이 변하게 되면 이제 그러한 그 개체들, 그죠? 적응한 거죠. 적응한 개체들이 점차 그 종의 다수가 돼서 종 전체가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생물들 간의 진화는 그 자기 혼자서 그 환경에 진화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생물과 사이에도 서로 상호작용을 받으면서 진화를 합니다. 경쟁과 협력이라는 상호작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병원체와 숙주, 먹이사슬의 포식자, 희생자와 포식자 이런 관계에서 상호 진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종이 다른 종과 상호 작용 결과 진화를 한다면 그 영향을 준 역시 다시 또 진화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서로의 상호 작용으로 진화하는 것을 공진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포식자, 도룡뇽이 이 포식자에게 항상 잡혀 먹습니다. 그러면은 이 도룡뇽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독을 만듭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포식자가 그걸 잡아먹다가 죽게 되는데 그러한 일이 반복되면 어떠한 연유에서 어떠한 포식자 한 개체에 독에 면역되는 독에 면역되는 그러한 유전 형질이 이 변화가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 독에 면역되는 유전 형질을 가지고 있는 포식자만이 점차 살아남게 되고 그 종 전체가 독에 면역이 되도록 진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많습니다. 균균은 뿌리에 있는 균인데 식물 뿌리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살면서 식물로부터 이제 당을 제공받는 대신에 식물이 질소염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공생을 하는데 그래서 이 균균이 죽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균균은 특정한 신호를 나무에게 보내게 되면 식물에게 보내게 되면 그 식물이 이거는 나에게 유리한 균이구나 해서 균균을 죽지 않도록 이러한 그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 균이 자기 몸에 들어오면 해로운 건 줄 알고 죽였는데 그 균이 자기한테 유리한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그 균을 죽이지 않도록 그러한 그 면역 체계가 변화되는 거. 이게 이제 그 상호 변화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멸종이나 종분화처럼 지금 말한 거는 개체 안에서 변화되는 것들이고 그러한 한 개체 안에서 변화된 것들이 그 종의 다수가 돼가지고 종 자체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종 자체가 전부 다 멸종하거나 혹은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 과정 이런 과정을 대규모 진화라 합니다. 개체에서 나타나는 진화를 소진화라 한다면 종 자체가 변화되는 것을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 것을 대진화라고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같은 종에서 특정 지점에 나타나는 소규모 진화와 구분을 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대진화와 소규모 진화가 상관이 없냐? 그것이 않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대규모 진화, 그 종의 그 사멸이나 새로운 종의 특성은 소규모 진화의 결과이다. 소규모 진화가 점점 발전되면 기존의 종과 다른 새로운 종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종분화는 자연 상태에서 그리고 실험실에서 오랜 기간 관찰되어 있다. 아까 말한 이제 그 자연 상태나 실험실에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그래서 그 생물이 개의 경우는 수명이 뭐 10 몇 년이죠. 근데 개가 새끼를 달 수 있는 거는 뭐 한 2년이다 그러면은 2년마다 2년마다 세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예를 들어서 뭐 불독이나 불독하고 그다음에 어떤 겁니까? 독일에 있는 예를 들어서 독일에 있는 세포트랑 교배를 했다. 그러면 첫 번째 그 세대가 나오면 또 다른 세포트하고 불독하고 교배한 다른 거하고 또 교배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한 30년 동안 한다면은 개를
한 뭐, 10번 정도의 이 교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세대 교체가 짧게 일어나는 미생물의 경우는 더 빠른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실험을 통해서 종이 변화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는 거고, 특히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의 종변화, 이러한 거는 유전적으로 격리된 집단들 간의 유전자 다양성에 기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동성생식과 이성생식이 있는데, 동성생식은 암컷이 수컷이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암컷의 유전자만 가지고 생식을 하기 때문에 유전자의 변화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암컷과 수컷이 서로 다른 유전자가 만나서 새로운 유전자를 만들 때, 그럴 때는 이게 제3의 유전자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 다양성이 바로 이성성식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소적 종분화에 따르면 하나의 집단이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둘 이상의 집단인 경우 오랜 세월 다른 환경에 적응하여 진화한 결과 서로 다른 종류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종류의 새가 있었는데 그 새가 큰 새요. 새가 큰데 타조라고 합시다. 새가 큰데 그 다른 섬에 어떤 섬에 갔는데 그 섬에는 천적이 없어요. 그래서 날아다닐 필요가 없다. 그냥 걸어 다니면서 먹이 활동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그래서 수만 년 뭐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에는 날아다닐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날개 기능을 잃은 새로운 새가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근소적 종분화에 따르면 급격한 환경의 변화로 자연 선택의 압력이 매우 강해지면 같은 장소에 있는 집단이라 할지라도 적응 과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근소적 종분화, 예를 든다면 광산으로 인해 토양이 중금속으로 급속히 오염된 곳이죠. 이런 곳에서 자라는 그 향기풀, 향기풀은 이런 오염에 내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향기풀이라도 이런 광산에서 토양이 오염된 곳에 사는 향기풀은 바로 이 중금속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그렇지 못한 향기풀은 이 중금속에 대한 내성이 없다는 거죠. 생리적 종분화는 이제 그 두 집단의 특징에 큰 차이가 발생해서 더 이상 교배가 불가능해서 생리적 격리가 발생하는 건데, 이러한 생리적 격리는 접합전 격리와 접합 후 격리로 나눌 수 있다. 접합전 격리는 서로 다른 공간에 서식해서 만나지 못하거나 시간대가 다른 경우, 그 생식기의 구조가 다르게 변하여 서로 짝을 지을 수 없는 경우, 이제 화학적인 이유로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지 않는 경우다. 원래는 같은 종이었는데, 원래는 같은 종이었는데 어떠한 이유로서 해서 서로 다른 공간에 오랫동안 서식해서 서로 전혀 교통이 없는 경우, 뭐 몇십만 년, 뭐 몇백만 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 생식기의 구조가 다르게 변화한다든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수정이 안 되는 겁니다. 수정이 안 되면 그 종은 서로 분리가 되는 거죠. 분리가 된다. 접합 후 격리로서는 이제 어떤 잡종 접합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성숙할 수 없는 경우. 그 노새죠, 노새. 노새는 잡종인데 이런 잡종이 에, 그 자손 번식 능력이 없는 경우, 그죠? 잡종이 불임인 경우. 그 잡종이라는 노새는 새로운 종인데 이것들이 이제 그 불임이 된 경우죠. 그래서 새끼를 낳을 수 없는 경우. 그 잡종의 생존율이 극히 낮거나 잡종이 언제나 한쪽 성만 가지고 태어난 경우, 이런 거, 이런 거가 이제 서로 격리가 되면서, 그 새로운 종이 된다. 종분화는 이제 단속 평형설이 유력한 증가로 나눠지는데, 단속 평형설은 일정 기간 종들의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어떤 급격한 환경 변화의 사건이 일어날 때 갑자기 새로운 종으로 진화되는 것.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새로운 종으로 진화된다는 거는 이런 진화 이론, 종이 새로운 종으로 나타난다는 거는 전체적인 지구 역사, 그죠? 지구 역사, 뭐 몇 억 년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매덕년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매덕년의 역사에 있어서 길게는 수백만 년, 짧게는 수십만 년, 수만 년 형태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년 만에 새로운 종이 갑자기 나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는 수백만 년 혹은 수십만 년 이런 형태에 있다가 갑자기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수십만 년이라고 치더라도 어떤 개만 보더라도 개가 보통 그 자식을 2살, 3살에 낳고 죽는 거는 그 12, 13년이라고 하더라도 개의 한 세대를 3년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3만 년이다 그러면은 3만 년이다 그러면 10,000번의 세대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시기죠. 그러한 시기 속에서 종이 바뀐다. 그래서 늑대죠. 사람이 처음에 늑대를 잡아다가 키우죠. 지금도 늑대를 잡아서 키울 수가 있습니다.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새로운 종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 마리의 늑대를 잡아서 집에서 계속 키우는 겁니다. 애완견처럼. 그리고 나서 그 새끼를 계속 또 집에서 키우고 이런 식으로 수만 년, 수십만 년이 되면 늑대는 더 이상 야생 생활에서 생활하지 않고 사람들과 적응해서 개가 되는 이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개와 늑대가 종이 달라지는 이런 형태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